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스토리텔러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오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더 큰 지적 공명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혹시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하늘을 나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혹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되지 않았던 그런 꿈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밤 서너 번씩 꿈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어떤 꿈은 우리를 매료시키고 어떤 꿈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아침 햇살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간신히 기억해내는 몇몇 꿈의 조각들은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꿈은 예로부터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태몽부터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돼지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미래를 암시하거나 현재 우리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혹은 꿈을 꿔도 아침이면 다 잊어버려요.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꿈의 세계,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위대한 안내자는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제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입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약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해석하며 인간 무의식의 지도를 그려낸 탐험가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꿈이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꿈은 그저 뒤죽박죽 섞인 기괴한 이미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꿈속 이미지는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시나 음악 혹은 춤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매일 아침 꿈 일기를 쓰며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믿고 있을 겁니다. 꿈속에는 우리를 이끄는 영적인 안내자가 있으며 꿈은 영혼의 언어라고 말이죠. 꿈속의 상징들은 감각적인 이미지 속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꿈은 칼 융이 말했던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 내면의 샘물 없이는 우리의 정신은 물 없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마치 지푸라기만 가득 찬 허수아비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꿈의 나라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아요. 꿈을 꾸긴 하는데 기억을 못해요. 악몽을 꿀 때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떨어지는 꿈이요.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 아닐까요? 이러한 반응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폰 프란츠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오늘 밤 꿈을 꿀까? 라는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도 우리의 무의식은 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꿈을 만드는 걸까요?
잠이 들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텅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힘이 나를 장악하여 내가 원치 않는 경험까지도 겪게 만드는 것일까요? 폰 프란츠 박사는 이것이 꿈의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자신의 소망이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지만 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꿈꾸기 때문입니다. 창문에 말려 머리와 발만 나온 채 끝없이 추락하는 끔찍한 악몽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꿈이 비롯되는 근원은 어쩌면 자연 그 자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꿈은 나무나 동물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신이 야생의 돼지를 만들듯이 꿈도 만드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힘,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는 그저 창조의 근원 혹은 자연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꿈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꿈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 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험을 경고하고 때로는 미래의 일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하고 눈부신 통찰력을 선사하기도 하죠. 꿈은 인간 존재의 수많은 고난과 질병, 슬픈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운명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더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인 셈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는 칼 융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융은 한 여성 환자의 환상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융에게는 꿈이나 환상 같은 내면의 사건들이 우리가 외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중요한 실제였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계시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복잡하고 어려운 꿈들을 융에게 가져갔고 융이 그 의미를 풀어줄 때마다 매번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긴장되고 우울한 기분으로 융을 찾아갔지만 상담이 끝난 후 돌아올 때는 이제 알겠다, 이제 길이 보인다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 해석이 이렇게 심오하다면 오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폰 프란츠 박사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합니다.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듯 꿈 해석의 모든 복잡함을 파고드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은 일반 대중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20개의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때때로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위대한 안내자이면서 동시에 짓궂은 장난꾸러기이기도 해서 때로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꿈을 받아 적는 순간 웃음이 터져나오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항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등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볼 수 없죠. 꿈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융조차도 내 꿈을 해석해줄 융이 없다고 한탄하며
동료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꿈의 세계에 진지하게 다가서기를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치유와 성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위험한 심연이기도 합니다. 백일몽에 빠지거나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병원에 가보면 꿈의 세계에 삼켜진 희생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폴레옹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현실과의 셔터를 내리고 환상의 세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꿈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의 삶, 즉 우리의 몸을 돌보고 일상의 의무를 다하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때에만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현실을 소홀히 하는 순간 꿈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빨아들여 신경증적이거나 정신병적인 환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무의식의 지도, 그 주요 지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칼 융은 꿈의 혼돈처럼 보이는 이미지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과 모티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지형은 그림자입니다. 꿈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 혹은 우리와 같은 성별을 가졌지만 어딘가 뒤떨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측면, 열등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악몽을 꾸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정신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얼굴 그대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의 무언가를 거부하면 그것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뒤쫓습니다. 이 악몽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뒤돌아서서 그 추격자를 마주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 말이죠. 그러면 그 무서운 추격자는 대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처럼 그림자는 반드시 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완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지형은 아니무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모든 남성은 내면의 여성을, 모든 여성은 내면의 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모두 가지고 있듯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꿈에 나타나는 여성상, 즉 아니마는 성스러운 여신에서부터 치명적인 유혹자, 순진한 소녀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꿈에 나타나는 남성상, 아니무스는 이상적인 연인에서부터 폭력적인 악당, 지혜로운 스승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현실의 관계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장난꾸러기이기도 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성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을 상징하는 원형입니다. 모든 종교 시스템에는 모든 질서와 조직이 비롯되는 신성한 중심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꿈의 근원이 바로 이 자기이며 꿈은 때때로 만다라나 원, 사각형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 혹은 신성한 아이나 지혜로운 노인 같은 인물의 모습으로 이 중심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셀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를 넘어서는 우리 내면의 초월적이고 신성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탐험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죠. 꿈은 자기가 매일 밤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가보아라. 그것은 조금 줄여라. 같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꿈은 주로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도록 이끌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점차 내면으로의 철수를 지시하며 삶의 배경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꿈들은 명백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자기를 요기의 모습으로 꿈에서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융은 한 예배당에 들어갔고 그곳 제단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요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융은 충격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 요기가 나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요기가 명상 속에서 융 교수의 삶을 꿈꾸고 있으며 만약 저 요기가 깨어난다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고사, 호접지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꾸는 꿈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우리의 꿈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꿈을 통해 그 신비로운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왕 길가메시의 꿈 이야기는 꿈의 언어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백성들 사이를 자랑스럽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자 영웅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그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 별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배했습니다.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별은 예로부터 한 개인의 고유한 운명, 불멸의 영혼을 상징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때까지 왕이라는 집단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아직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별이 그의 등 위로 떨어진 것은 이제 그가 집단적인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경배한 것은 왕 길가메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위대하고 고유한 가능성, 즉 자기의 상징인 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 이후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아 떠나는 고독하고 이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메시처럼 자기 자신의 별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별을 따르는 고독하고 불확실한 길 대신 이대한 지도자나 스승, 혹은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외부의 빛을 좇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편하지만 결국 우리를 유아적인 의존 상태에 머물게 하고 우리 내면의 위대한 가능성을 타인에게 투사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꿈은 바로 그 잃어버린 별,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기호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가장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꿈 사전에 나오는 뱀은 적, 이는 꿈은 불길과 같은 고정된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꿈은 분석가나 상담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렇기에 꿈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의 깊이와 닿고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가집니다. 심리치료사는 단지 그 언어를 번역해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해답은 외부의 위대한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우리를 찾아오는 꿈 속에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무의식은, 나의 영혼은 오늘 밤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
그 고요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신비로운 편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스토리텔러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오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더 큰 지적 공명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혹시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하늘을 나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혹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되지 않았던 그런 꿈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밤 서너 번씩 꿈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어떤 꿈은 우리를 매료시키고 어떤 꿈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아침 햇살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간신히 기억해내는 몇몇 꿈의 조각들은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꿈은 예로부터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태몽부터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돼지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미래를 암시하거나 현재 우리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혹은 꿈을 꿔도 아침이면 다 잊어버려요.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꿈의 세계,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위대한 안내자는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제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입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약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해석하며 인간 무의식의 지도를 그려낸 탐험가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꿈이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꿈은 그저 뒤죽박죽 섞인 기괴한 이미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꿈속 이미지는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시나 음악 혹은 춤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매일 아침 꿈 일기를 쓰며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믿고 있을 겁니다. 꿈속에는 우리를 이끄는 영적인 안내자가 있으며 꿈은 영혼의 언어라고 말이죠. 꿈속의 상징들은 감각적인 이미지 속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꿈은 칼 융이 말했던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 내면의 샘물 없이는 우리의 정신은 물 없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마치 지푸라기만 가득 찬 허수아비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꿈의 나라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아요. 꿈을 꾸긴 하는데 기억을 못해요. 악몽을 꿀 때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떨어지는 꿈이요.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 아닐까요? 이러한 반응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폰 프란츠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오늘 밤 꿈을 꿀까? 라는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도 우리의 무의식은 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꿈을 만드는 걸까요? 잠이 들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텅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힘이 나를 장악하여 내가 원치 않는 경험까지도 겪게 만드는 것일까요? 폰 프란츠 박사는 이것이 꿈의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자신의 소망이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지만 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꿈꾸기 때문입니다. 창문에 말려 머리와 발만 나온 채 끝없이 추락하는 끔찍한 악몽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꿈이 비롯되는 근원은 어쩌면 자연 그 자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꿈은 나무나 동물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신이 야생의 돼지를 만들듯이 꿈도 만드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힘,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는 그저 창조의 근원 혹은 자연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꿈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꿈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 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험을 경고하고 때로는 미래의 일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하고 눈부신 통찰력을 선사하기도 하죠. 꿈은 인간 존재의 수많은 고난과 질병, 슬픈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운명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더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인 셈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는 칼 융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융은 한 여성 환자의 환상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융에게는 꿈이나 환상 같은 내면의 사건들이 우리가 외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중요한 실제였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계시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복잡하고 어려운 꿈들을 융에게 가져갔고 융이 그 의미를 풀어줄 때마다 매번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긴장되고 우울한 기분으로 융을 찾아갔지만 상담이 끝난 후 돌아올 때는 이제 알겠다. 이제 길이 보인다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 해석이 이렇게 심오하다면 오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폰 프란츠 박사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합니다.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듯 꿈 해석의 모든 복잡함을 파고드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은 일반 대중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20개의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때때로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위대한 안내자이면서 동시에 짓궂은 장난꾸러기이기도 해서 때로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꿈을 받아 적는 순간 웃음이 터져나오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항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등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볼 수 없죠. 꿈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융조차도 내 꿈을 해석해줄 융이 없다고 한탄하며 동료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꿈의 세계에 진지하게 다가서기를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치유와 성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위험한 심연이기도 합니다. 백일몽에 빠지거나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병원에 가보면 꿈의 세계에 삼켜진 희생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폴레옹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현실과의 셔터를 내리고 환상의 세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꿈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의 삶, 즉 우리의 몸을 돌보고 일상의 의무를 다하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때에만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현실을 소홀히 하는 순간 꿈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빨아들여 신경증적이거나 정신병적인 환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무의식의 지도, 그 주요 지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칼 융은 꿈의 혼돈처럼 보이는 이미지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과 모티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지형은 그림자입니다. 꿈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 혹은 우리와 같은 성별을 가졌지만 어딘가 뒤떨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측면, 열등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악몽을 꾸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정신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얼굴 그대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의 무언가를 거부하면 그것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뒤쫓습니다. 이 악몽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뒤돌아서서 그 추격자를 마주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 말이죠. 그러면 그 무서운 추격자는 대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처럼 그림자는 반드시 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완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지형은 아니무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모든 남성은 내면의 여성을, 모든 여성은 내면의 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모두 가지고 있듯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꿈에 나타나는 여성상, 즉 아니마는 성스러운 여신에서부터 치명적인 유혹자, 순진한 소녀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꿈에 나타나는 남성상, 아니무스는 이상적인 연인에서부터 폭력적인 악당, 지혜로운 스승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현실의 관계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장난꾸러기이기도 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성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을 상징하는 원형입니다. 모든 종교 시스템에는 모든 질서와 조직이 비롯되는 신성한 중심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꿈의 근원이 바로 이 자기이며 꿈은 때때로 만다라나 원, 사각형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 혹은 신성한 아이나 지혜로운 노인 같은 인물의 모습으로 이 중심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셀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를 넘어서는 우리 내면의 초월적이고 신성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탐험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죠. 꿈은 자기가 매일 밤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가보아라.
그것은 조금 줄여라 같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꿈은 주로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도록 이끌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점차 내면으로의 철수를 지시하며 삶의 배경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꿈들은 명백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자기를 요기의 모습으로 꿈에서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융은 한 예배당에 들어갔고 그곳 제단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요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융은 충격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 요기가 나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요기가 명상 속에서 융 교수의 삶을 꿈꾸고 있으며 만약 저 요기가 깨어난다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고사, 호접지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꾸는 꿈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우리의 꿈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꿈을 통해 그 신비로운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왕 길가메시의 꿈 이야기는 꿈의 언어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백성들 사이를 자랑스럽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자 영웅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그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 별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배했습니다.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별은 예로부터 한 개인의 고유한 운명, 불멸의 영혼을 상징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때까지 왕이라는 집단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아직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별이 그의 등 위로 떨어진 것은 이제 그가 집단적인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경배한 것은 왕 길가메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위대하고 고유한 가능성, 즉 자기의 상징인 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 이후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아 떠나는 고독하고 이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메시처럼 자기 자신의 별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별을 따르는 고독하고 불확실한 길 대신 이대한 지도자나 스승 혹은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외부의 빛을 좇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편하지만 결국 우리를 유아적인 의존 상태에 머물게 하고 우리 내면의 위대한 가능성을 타인에게 투사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꿈은 바로 그 잃어버린 별,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기호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가장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꿈 사전에 나오는 뱀은 적, 이는 꿈은 불길과 같은 고정된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꿈은 분석가나 상담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렇기에 꿈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의 깊이와 닿고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가집니다. 심리치료사는 단지 그 언어를 번역해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해답은 외부의 위대한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우리를 찾아오는 꿈 속에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무의식은
나의 영혼은 오늘 밤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 그 고요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신비로운 편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스토리텔러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오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더 큰 지적 공명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혹시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하늘을 나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혹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되지 않았던 그런 꿈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밤 서너 번씩 꿈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어떤 꿈은 우리를 매료시키고 어떤 꿈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아침 햇살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간신히 기억해내는 몇몇 꿈의 조각들은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꿈은 예로부터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태몽부터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돼지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미래를 암시하거나 현재 우리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혹은 꿈을 꿔도 아침이면 다 잊어버려요.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꿈의 세계,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위대한 안내자는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제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입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약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해석하며 인간 무의식의 지도를 그려낸 탐험가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꿈이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꿈은 그저 뒤죽박죽 섞인 기괴한 이미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꿈속 이미지는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시나 음악 혹은 춤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매일 아침 꿈 일기를 쓰며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믿고 있을 겁니다. 꿈속에는 우리를 이끄는 영적인 안내자가 있으며 꿈은 영혼의 언어라고 말이죠. 꿈속의 상징들은 감각적인 이미지 속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꿈은 칼융이 말했던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 내면의 샘물 없이는 우리의 정신은 물 없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마치 지푸라기만 가득 찬 허수아비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꿈의 나라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아요. 꿈을 꾸긴 하는데 기억을 못해요. 악몽을 꿀 때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떨어지는 꿈이요.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 아닐까요? 이러한 반응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폰 프란츠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오늘 밤 꿈을 꿀까? 라는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도 우리의 무의식은 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꿈을 만드는 걸까요? 잠이 들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텅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힘이 나를 장악하여 내가 원치 않는 경험까지도 겪게 만드는 것일까요? 폰 프란츠 박사는 이것이 꿈의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자신의 소망이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지만 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꿈꾸기 때문입니다. 창문에 말려 머리와 발만 나온 채 끝없이 추락하는 끔찍한 악몽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꿈이 비롯되는 근원은 어쩌면 자연 그 자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꿈은 나무나 동물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신이 야생의 돼지를 만들듯이 꿈도 만드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힘,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는 그저 창조의 근원 혹은 자연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꿈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꿈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 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험을 경고하고 때로는 미래의 일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하고 눈부신 통찰력을 선사하기도 하죠. 꿈은 인간 존재의 수많은 고난과 질병, 슬픈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운명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더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인 셈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는 칼 융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융은 한 여성 환자의 환상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융에게는 꿈이나 환상 같은 내면의 사건들이 우리가 외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중요한 실제였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계시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복잡하고 어려운 꿈들을 융에게 가져갔고 융이 그 의미를 풀어줄 때마다 매번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긴장되고 우울한 기분으로 융을 찾아갔지만 상담이 끝난 후 돌아올 때는 이제 알겠다. 이제 길이 보인다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 해석이 이렇게 심오하다면 오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폰 프란츠 박사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합니다.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듯 꿈 해석의 모든 복잡함을 파고드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은 일반 대중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20개의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때때로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위대한 안내자이면서 동시에 짓궂은 장난꾸러기이기도 해서 때로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꿈을 받아 적는 순간 웃음이 터져나오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항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등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볼 수 없죠.
꿈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융조차도 내 꿈을 해석해줄 융이 없다고 한탄하며 동료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꿈의 세계에 진지하게 다가서기를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치유와 성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위험한 심연이기도 합니다. 백일몽에 빠지거나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병원에 가보면 꿈의 세계에 삼켜진 희생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폴레옹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현실과의 셔터를 내리고 환상의 세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꿈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의 삶, 즉 우리의 몸을 돌보고 일상의 의무를 다하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때에만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현실을 소홀히 하는 순간 꿈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빨아들여 신경증적이거나 정신병적인 환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무의식의 지도, 그 주요 지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칼 융은 꿈의 혼돈처럼 보이는 이미지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과 모티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지형은 그림자입니다. 꿈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 혹은 우리와 같은 성별을 가졌지만 어딘가 뒤떨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측면, 열등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악몽을 꾸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정신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얼굴 그대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의 무언가를 거부하면 그것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뒤쫓습니다. 이 악몽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뒤돌아서서 그 추격자를 마주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 말이죠. 그러면 그 무서운 추격자는 대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처럼 그림자는 반드시 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완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지형은 아니무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모든 남성은 내면의 여성을, 모든 여성은 내면의 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모두 가지고 있듯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꿈에 나타나는 여성상, 즉 아니마는 성스러운 여신에서부터 치명적인 유혹자, 순진한 소녀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꿈에 나타나는 남성상, 아니무스는 이상적인 연인에서부터 폭력적인 악당, 지혜로운 스승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현실의 관계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장난꾸러기이기도 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성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을 상징하는 원형입니다. 모든 종교 시스템에는 모든 질서와 조직이 비롯되는 신성한 중심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꿈의 근원이 바로 이 자기이며 꿈은 때때로 만다라나 원, 사각형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 혹은 신성한 아이나 지혜로운 노인 같은 인물의 모습으로 이 중심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셀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를 넘어서는 우리 내면의 초월적이고 신성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탐험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죠.
꿈은 자기가 매일 밤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가보아라. 그것은 조금 줄여라. 같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꿈은 주로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도록 이끌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점차 내면으로의 철수를 지시하며 삶의 배경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꿈들은 명백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자기를 요기의 모습으로 꿈에서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융은 한 예배당에 들어갔고 그곳 제단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요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융은 충격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 요기가 나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요기가 명상 속에서 융 교수의 삶을 꿈꾸고 있으며 만약 저 요기가 깨어난다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고사, 호접지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꾸는 꿈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우리의 꿈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꿈을 통해 그 신비로운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왕 길가메시의 꿈 이야기는 꿈의 언어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백성들 사이를 자랑스럽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자 영웅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그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 별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배했습니다.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별은 예로부터 한 개인의 고유한 운명, 불멸의 영혼을 상징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때까지 왕이라는 집단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아직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별이 그의 등 위로 떨어진 것은 이제 그가 집단적인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경배한 것은 왕 길가메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위대하고 고유한 가능성, 즉 자기의 상징인 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 이후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아 떠나는 고독하고 이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메시처럼 자기 자신의 별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별을 따르는 고독하고 불확실한 길 대신 이대한 지도자나 스승, 혹은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외부의 빛을 좇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편하지만 결국 우리를 유아적인 의존 상태에 머물게 하고 우리 내면의 위대한 가능성을 타인에게 투사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꿈은 바로 그 잃어버린 별,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기호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가장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꿈 사전에 나오는 뱀은 적, 이는 꿈은 불길과 같은 고정된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꿈은 분석가나 상담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렇기에 꿈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의 깊이와 닿고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가집니다. 심리치료사는 단지 그 언어를 번역해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해답은 외부의 위대한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우리를 찾아오는 꿈 속에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무의식은, 나의 영혼은 오늘 밤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